이바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도래될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UMA 실현을 위해서 교통 관련 법 제도에 따른 연구가 진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한재현 박사님으로부터 UAM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재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가능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중한 그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미 씨, 경운대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기체라든지 버티컬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UAM 산업들을 이제 육성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M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UAM 관련된 국내 정책 동향 그리고 국제 동향, UAM 특징, 기체 개발, 서비스에 관련돼서 고려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UAM 실현을 위해서 법제도 연구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야별 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권에서 도로교통이 혼잡하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3차원의 항공 모드가 이제 고려가 되는데 기존의 이제 항공기들이 활주로가 필요하고 소음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활용이 어려워서 UAM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UAM 서비스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V톨,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면서 우버에서는 UAM 도심에서 이제 에어택시의 운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UAM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에 해당되는 버티컬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PSU라든지 그 다음에 버티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지상 운송 사업자 등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야 사실 교통 체계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동향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UAM 정책을 위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미래도론 교통 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그해 이제 다음해 이제 작년이죠 6월에 K-UAM 정책 로드맵 발표하고 산업계 연구대견을 포함을 해서 UAM 팀 코리아를 간촉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좀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K-UAM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K-UAM에 대한 운영 개념서가 이제 발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1월에 이제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비행 시연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UAM 서비스, 즉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UAM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 이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은 UAM이 초창기에는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운항하지만 어떤 단계에 돌아가면 이제 원격 조종을 통해서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율로 갈 텐데 이카고에서도 이제 여러 관련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인 알파스에 관련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급부상하면서 국제 기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카고에서도 무인 항공기 중에 알파스만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알파스 패널을 운영하면서 분과별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부속서를 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워킹그룹 안은 가망 분야죠. 그러니까 인증에 관련된 분야를 이제 안엑스 8에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서 알파스의 기본 가망 기준을 제시하였고, 워킹그룹 2, 3에서는 C2링크라든지 디텍트 앤 어보이드에 대해서 안엑스 10에 개정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 4에서는 자격 증명에 관련돼서 안엑스 1의 이제 원격 조종사에 대한 자격 증명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5에서는 문항에 관련돼서 안엑스 6에 추가적으로 파트 4의 알파스에 대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있고, 워킹그룹 6에서는 알파스에 관련돼서 C2링크 두절시의 비상 절차 등을 포함을 해서 안엑스 2, 11 등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린 표와 같이 현재 이카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들을 본다면 안엑스 1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이 완료가 돼서 내년 11월에 이제 체학국별로 적용하는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면 이카오의 이사회에 내에서 채택하고 발의해서 궁극적으로 2026년에 체학국별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격 조정 항목이라든지 UAM의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AM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KUAM 컨옵스에 따르면 UAM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스텝 1 초기 단계에서는 UAM을 이제 운항함에 있어서 조종사가 기내에 직접 탑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역은 고정형 회랑이라서 이제 코리도어를 적용을 하고, 버티포트 입지는 이제 도시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스텝 2에서는 성장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격 조종사가 원격 조종으로 해서 그 UAM을 운항하고, 그 다음에 도시권, 광역권에 이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스텝 3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비행, 조종사가 없이 자율비행을 하는 모드로 전환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아마 컨옵스에 담아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저희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기체에 대해서 앞에서 하나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공항공사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체의 각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벨사의 넥서스라는 그 모델을 보게 되면, 에어택시 모델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한 대략 240km 정도, 조비사의 S4 모델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 같은 경우는 헬기에 100분의 1 정도로 조용하다 이렇게 하고, 항속거리는 한 240km 정도 되면 구미에서 서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커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볼로코프트사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는 65km 정도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실제 시연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 이항사에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한 70km 정도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그 서울 여의도에서 시범 운영한 것을 이제 캡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도 이제 버터플라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하고 이제 항속거리 나오고 현대차 주요 특징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체가 개발되면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여러 이제 그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기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UAM 서비스를 위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주요 이슈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그 기체 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심에서 일단 안전하고 조용한 기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존의 항공기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가망 인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통관리, 공역에 관련돼서는 전용 회랑, 코리도어를 설계를 하고, 기존의 이제 공항이나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민간 이양을 하게 된다면 이럴 때 생기는 안전이라든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이제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이런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운송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항공 운송 사업의 어떤 문턱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사업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의 사업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프라 측면에서도 보티포트의 건설과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수용성, 과연 이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 때 이용자들이 안전의 측면과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여러 장애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UAM 실현운영 법제도 연구 방향인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과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자리에 참석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같이 열심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UAM을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의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도심형 항공기를 이용해서 버티포트 전용 해랑을 통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 서비스할 때 법제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되, 마지막으로 이게 서비스 초기에 안전 확보와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UAM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방향으로 본다면 기존의 항공법 체계를 이제 먼저 고려를 하겠는데, 기존의 이제 항공기 운항에 관련돼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들을 기반으로 하되 UAM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항에 적용되던 공항시설법이 있는데 그 공항과 이제 버티포트를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UAM 같은 경우는 도심 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교통체계 효율화법의 여러 타 수단들의 교통들을 다룰 수 있는 상위 법 체계에 좀 편입을 해서 좀 근거를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도 연계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를 해서 아무튼 이용자가 빠른 이동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관련된 법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크게 안전 분야, 보안 분야, 사업 분야, 인프라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안전 분야에 관련해서 기존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항공안전법을 최대한 준용을 하되 UAM 특성에 따른 운항 개념의 변화라든지 전용 해랑에 대한 민간 운항 관리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UAM 특별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 보안에 관련돼서도 기존의 항공보안법이 있긴 하지만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보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심형 항공기와 버티포트에 왔을 때 어떻게 간소화하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항공사업법의 항공운송사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들이 나왔는데 이들을 토대로 해서 UAM 운송사업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에도 UAM PSU라든지 버티포트 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주도해서 건설 운영을 했다면 버티포트는
교통시설로서의 버티포트는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제 추진 방향을 보게 된다면 안전 분야는 현재 항공안전체계를 최대한 준용을 해서 새로운 그 사업자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돼서는 기존의 항공안전법 체계를 최대한 준용하도록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다만 이제 기체의 가망 인증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은 이제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공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공항에 관련된 사항들은 버티포트에서 수속과 탑승 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하되 그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탑승자 확인에 집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항공사업법상의 소형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UAM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의 공항 운영자와 운수사업법의 터미널 사업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버티포트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AM 운송사업자는 여러 가지 버티포트 입지, 노선 등 문항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제시해서 승인 후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포트 분야인데요. 버티포트 분야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상위법의 최상위법의 교통체계 효율화법과 국토계획법에 교통시설로 포함하도록 해서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상 공항이 아닌 비행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공항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철도역이라든지 터미널, 교통시설 운영관리와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민간이 좀 참여를 해서 UAM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UAM 특별법을 어떻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사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구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여러 사항들을 해보는데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치하고 있고 여러 중요 인프라도 있고 인구 분포도 검토를 해봤는데 앞에서 여러 기관에서 제안했듯이 그 UAM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미시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거점 지역별로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버티포트 사업자라든지 UAM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관광 목적 아니면 운송 목적으로 여러 사업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UAM과 관련된 제작